1985년 플라자 합의가 일본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고 1997년 IMF는 한국 부동산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는 역설적으로 10년간의 부동산 상승장을 열었죠. 우리 부동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쓰나미처럼 덮일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소가 돈이 되는 시간 플레이스 원원의 정재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미국의 압박으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며 일본 경제가 크게 흔들렸죠. 이런 역사적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미란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미국이 100년짜리 영구채를 발행해서 한국 같은 동맹국들에게 강제로 매입하라고 한다면 우리 부동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쓰나미처럼 덮일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 기억하시나요? 트럼프 시대의 그 구호가 이제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발전했습니다. 미란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ining System입니다. 스티븐 미란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재무부 고문으로 일했죠. 그의 주장은 단호합니다. 미국은 세계의 은행 역할을 하면서 무슨 이득을 받나? 일자리는 중국으로 날아가고 산업은 공동화됐다. 이제 미국 중심으로 모든 규칙을 다시 쓰자. 2008년 금융위기 때 월가를 구한 건 미국이었고 코로나 팬데믹 때 세계 경제를 살린 것도 미국이었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란은 이제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제시한 세 가지 카드는 충격적입니다. 첫째, 고율 관세죠.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 관세를 매기는 건데요. 이건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보다 더 강력한 무역 장벽입니다. 둘째로 환율 전쟁입니다. 달러 약세로 미국 제품 수출을 부양하는 건데요. 1985년 플라자 합의와 같은 압박입니다. 세 번째가 영구채 발행이죠. 동맹국들에게 장기 채권 강제를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 국채를 강매하던 시절을 연상케 합니다. 특히 세 번째 전략, 영구채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영구채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원금은 100년 후에 갚을게. 그때까지는 이자만 줄게.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사실상 그 돈은 영원히 못 받는 거죠. 미국이 바로 이런 국채를 한국에 반드시 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997년 IMF 때 외환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서 국제통화기금 IMF에 돈을 빌렸고 그 대가로 고금리와 긴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곤두박질 쳤었죠. 영구채 매입 강요는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선 자금 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이 미국 채권에 묶이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듭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은행들이 돈줄을 재었던 상황과 유사하죠. 그리고 원화 약세가 나타납니다. 달러로 채권을 사야 하니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1997년 IMF 당시 달러당 800원대였던 환율이 2,000원대까지 치솟았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이런 현상들은 투자 심리 위축을 일으킬 겁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섭니다. 2020년 코로나 초기 공포감으로 거래가 얼어붙었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부동산 시장, 특히 레버리지가 높은 투자용 부동산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요, 항상 우리에게 반전을 가르쳐 줍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미국은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 때 그 돈을 쉽게 회수하지 않겠다는 전략이었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맞습니다. 바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영구채도 본질적으로는 돈을 풀 때 회수하지 않는다는 전략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영구채 발행은 글로벌 유동성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행합니다. 영구채로 자금을 조달하면 연준은 오히려 금리를 내릴 여유가 생깁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제로 금리로 돌아갔던 것처럼요. 그리고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될 겁니다. 미국이 재정을 확장하면 그 돈은 세계로 흘러갑니다. 2010년대 미국 양적 완화로 이머징 마켓에 핫머니가 몰려들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가격 상승이 일어나죠. 유동성이 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집값이 급등했던 현상을 기억해 보세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선 강남 같은 핵심 지역의 경우인데요. 1997년 IMF 때도 강남 부동산은 가장 빠르게 회복했는데요. 유동성이 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츠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인데요. 2008년 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리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금리보다 유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죠. 즉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이 사실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동산 투자의 성패를 가른 역대 최고의 투자자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워린 버핏이 2009년 금융위기 한가운데서 엄청난 투자를 단행했을 때 그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금리가 아니라 돈의 이동 흐름을 보라.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때 성공한 투자자들은 세 가지 흐름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첫째, 달러의 흐름입니다. 2009년 미국 양적 완화 시작 후 달러는 신흥국으로 흘러갔고 그 나라 부동산은 상승했습니다. 서울 강남도 마찬가지였죠. 두 번째는 정부 자금의 흐름입니다. 2020년 한국 정부가 뉴딜 프로젝트를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관련 지역의 부동산은 상승했습니다. 유동성이 확장되어 자산 시장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셋째는 외국인 투자 패턴입니다. 2010년 중국 자본이 제주도로 몰려들었을 때 제주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외국인의 발걸음을 따라가면 기회가 보입니다. 역사는 위기 속에서도 항상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97년 IMF 이후 강남은 더 강해졌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뉴욕 맨해튼도 더 비싸졌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의 징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다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어떠셨나요? 단순히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라는 좁은 질문을 넘어서요.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 부동산의 움직임을 읽어봤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일본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고 1997년 IMF는 한국 부동산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는 역설적으로 10년간의 부동산 상승장을 열었죠. 이제 미란 보고서의 영구채 전략이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읽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